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 매매 모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최소한 몇 년간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상황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네네. 추석이 지나고 상승폭을 조금 이제 반납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네. 이 이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일단 좀 동향을 좀 살펴주시죠. 최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대출 규제, 정부가 또 강한 대출 규제도 했었고, 최근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도 했기 때문에 예. 최근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 한 달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26%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9월 4주차 통계를 보면 0.12%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좀 한 달 만에 달라지네요. 반 정도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폭이 굉장히 빠른데 저는 항상 속도를 좀 보라고 하거든요. 추이 속도를 봐야 되는데 속도가 아마 2주 전에 0.23%에서 0.16%, 0.12%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추석이 지나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먼저 움직인 것만으로 내가 먼저 사자라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약보합세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09%, 지난주가 0.11%주고요. 한 달 전에 0.17%니까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뭐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0.01%, 한 달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염려스러운 점은 전세거든요. 전세도 물론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추이 자체를 보면 거의 뭐 1년 넘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서도 제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매매가 0.12%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0.12%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가 0.16% 달렸고요. 또 오른 거예요. 그 전주는 0.23%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르는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 전환은 아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본다면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좀 버텨보자. 호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수치적인 통계는 늘 뭐 큰 대세는 이제 반증을 하는데 네네.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면 네네. 그렇느냐 이건 좀 괴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최근에 현장 좀 다녀오셨어요? 현장 다녀왔는데 제가 모든 현장을 다 다닐 수는 물론 없고요. 그렇지만. 물론 단지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동네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매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다녀온 곳은 세 곳입니다. 송파구 다녀왔고요. 네. 서울에서 강남 3구니까 서초구 강남구는 너무 좀 잘 나가는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왜곡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송파구를 다녀왔고요. 예. 인천광역시 다녀왔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다녀왔고요. 예. 경기 남부에서 이제 광명시 지역번호가 02입니다. 지역번호. 그래서 서울하고 같은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그러네요. 광명시를 다녀왔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개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가 좀 뜸해졌고요. 9월 이후에 뜸해졌고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거래된 거래 내역보다 호가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14억의 호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자들은 13억이면 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극이 좀 큰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잘 떨어지고 거래가 잘 안 된다. 송파, 광명, 송도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은 관망세, 한국은행이 금리 얼마나 내릴 것인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집주인들은 뭐 그래도 결국에는 내리잖아. 뭐
10월에 안 내리면 11월에 내리고 내년에도 더 많이 내리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간극 자체 최근에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뉴스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 매물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물이라는 게 호가를 올린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호가가 좀 내려졌으면 사겠는데 지금 가격은 안 사겠다라고 간극이 벌어지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하락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분명히 그런 통계도 있을 텐데 이제 매도 매수 호가가 간격이 벌어지면 네. 약간 시장이 정체되는 흐름이 있고 그 싸움이 누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힘을 더 얻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조정을 그렇죠. 받느냐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지금 솔직히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매매가하고 전세는 뭐 위로 아래로 등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전세가 1년 넘게 상승하고 있고 맞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다고 하는데 월세는 또 거래량이 늘었어요. 네. 매도 이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 정체되면 항상 이 월세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래.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게 이제 촉발을 어떻게 하냐면 매매 가격을 인상시키는 쪽으로 상승시키는 쪽으로 네.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매매 가격이 주춤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전세가 주춤하면 또 반작용으로 월세가 좀 올라가고 예. 서로 이게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전세로 가지. 전세가 올라가? 집 살까? 전세가 떨어지면 집 살까? 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과 지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월세, 동반 강세입니다. 모두가 다 올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선택지가 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학가 같은 경우에 원룸 기준에서요. 서울이 평균이 71만 원입니다. 원룸 평균이 월세가 71만 원인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균 80점이면 95점도 있고 60점도 있는데 우리가 65점에 포커싱을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평균이 71만 원이면 우리가 또 청년들이 좀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들어가고 싶은 원룸은 71만 원을 훌쩍 뛰어넘겠죠. 80만 원, 90만 원, 그래요. 1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가 좀 많이 올라간 점은 우리 청년 세대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세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또 전세도 사실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이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을 하다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게 그런 또 시장별로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비아파트 시장 대표적인 빌라, 네. 오피스텔 이 시장은 한동안 이 아파트의 어떤 질주 때문에 빛을 못 봤어요. 근데 힘들었죠.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네. 이쪽으로 이제 매매 시장이 이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건데 시세에 좀 탄력이 붙는 상황인가요? 통계를 보면 뭐 좀 분위기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공동주택 실거래 지수도 전월 대비 올랐고요. 뭐 예. 다세대 연립주택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방은 좀 아직까지 어렵고요. 서울이 좀 반등 폭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빌라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빌라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네. 분위기 어떠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분들이 땅을 사서 사업을 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의 빌라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본다면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속통합기획, 뭐 서울의 모아타운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는데 그들 지역들이 도심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가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 결국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유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서울 성수동에서 통 건물의 원룸이 통으로 이게 매매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아마 통으로 사신 것 같은데 그럼 통계에는 잡히는 거죠. 큰 물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통계 결과는 좀 높게 나왔는데 전체 시장 자체를 본다면 아직 빌라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 아파트처럼 회복이 됐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거시로 다시 들어와 보면 4분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뭐
단연코 금리입니다. 네네. 미국이 이제 빅컷 0.5% BP 내렸고 네.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이제 보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얼만큼 금리를 좀 따라 내릴 수 있을까? 근데 내리면 집값 또 튀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점을 굉장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분들은 여기에 일단은 포커싱을 한단 말이죠. 맞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리 시장을 좀 전망해 주신다 그러면 좀 부동산 시장에 연관해서 좀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단 4분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기준금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2년에 우리 집값이 꺾였을 때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세를 꺾은 게 금리잖아요. 미국 한국은행이 그렇죠.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꺾였죠. 그러면 반작용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반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최근에도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리포트 내용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들어보면 집값이 비싸. 내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 계속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금리를 당장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꾸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저는 속마음이 뭐냐면 사실 내수 경제나 또 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사실 내려야 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0.5%포인트 빅컷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내려야 되는데 집값이 걱정되는 거죠. 서울 집값이 걱정이 되니까 혹시라도 금리 내려서 투자 심리 자극을 받고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잘못 내려서 집값 올라갔다, 부채질을 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집값 좀 빨리 안정시켜봐. 우리 금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집값 때문에 우리가 못하잖아. 일 똑바로 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9월에 급하게 강화됐는데 저는 그 배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우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빠른 방법,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켜야만 금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효과 때문인지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주간 변동률, 월간 변동률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상승분이 굉장히 반납이 됐잖아요.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아마 가장 반갑게 맞이할 분들이 한국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안정이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10월 11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 전까지 이렇게 상승분이 반납이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컷, 한국은행이 빅컷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네, 처음부터 빅컷하면 아마 빅컷하면 투자 심리가 반드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난리 날걸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정도 살짝 내려서 반응을 보고 또 11월 금통위 때 맞아요.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10월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10월에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정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힌트 참고를 해야 될 점은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바로 내리느냐. 우리는 창구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마 정부는 창구 지도라고 하죠. 그렇죠. 은행들 불러서 야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내릴 때 대출금리 바로 내리지 마. 집값 들썩이면 안 돼라는 맞아요. 경고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크게 또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도 거시적으로는 금리고 사실은 수급, 공급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건드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물꼬를 좀 터주면 공급을 좀 많이 해주게 되면 그렇죠.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뭐 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네. 최근에 이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중형 빌라 한 채가 있어도 12월부터 네네. 중형 빌라 한 채가 있어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겠다. 빌라 있는 사람도 이제 무주택자 청약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무순위 청약을 맞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빌라 시장을 좀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공급도 좀 풀어주고 약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빌라 사시는 분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청약률 높아질 거예요 또. 또 그렇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또. 이게 연쇄 작용이 되는데 일단 뭐 정부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긴 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이하면 빌라 중형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소형 빌라죠. 소형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청약할 때 무주택이 되는데 12월부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중형이죠. 아파트로 따지면 34평 정도 되는. 공시가격 수도권은 5억. 많이 올랐네요. 지방은 3억. 아니, 5억이면 시세가 7, 8억 정도예요. 그러면 빌라가 7, 8억이면 완전 중형 빌라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청약할 때 그분들도 청약을 순위 불이익을 줄이겠다, 없애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건 청약할 때입니다. 세금에서 세법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세금 계산은 뭐 중과세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청약을 청약만? 할 때, 네, 청약을 자격만? 할 때만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자 입장에서는 나 무주택으로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친구는 빌라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경쟁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는데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기 단지는 뭐 몇백 대씩 나오는데 가점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한 69점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뭐 빌라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사실 가점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부류에서 경쟁률만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빌라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빌라 수요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그 아주 바람직한 그렇죠, 정책이긴 그렇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청약 뭐 사실 뭐 두 자릿수 청약 잘 못 봤어요. 저는 다 세 자릿수 뭐 인기 지역은 뭐 세 그렇죠. 자릿수 이상인데 네네. 사실 뭐 그 로또 당첨인데 이게. 근데 보니까 청약통장 해지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 다시 늘죠. 뭐 그거 항상 나오는 얘기였어요. 청약이 있다고 뭐 청약이 뭐가 필요했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이제 청약통장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3%로 올렸는데도 뭐 해지는 계속되고 있다. 해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지 이유 또 해결 방법은 뭘까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어지간하면 좀 가지고 가시라고 하는데 왜 해지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당첨이 안 되니까. 최근에 뭐 294만 대 1 뭐 무순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500대 1 기본적으로 나오고 기본이죠. 뭐 만점자가 몇 명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 우리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수는 있겠으나 30대 뭐 40대만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 또 만점 15년 채우기도 어려운데 그래요. 부양가족 결혼도 안 했는데 부양가족이 나올 수도 없는 조건이 거죠. 점수를 내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애당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7월 기준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는데 평당 가격을 보면 4,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용 59, 25평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11억 원 정도. 그렇죠. 전용 84, 34평 아파트는 평균이 15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평균이 15억 원이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좀 괜찮은 지역의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들은 훌쩍 뛰어넘는 가격인데 당첨이 돼도 내가 계약금도 마련할 수 있겠나. 계약금도 힘든데 나중에 잔금 어떻게 하겠냐라는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해지를 하는데 이게 해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 뭐 해지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의 돈은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을 그렇죠. 가지고 임대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구제도 해줘야 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금리도 올려주고 12월부터 11월이죠. 11월부터 25만 원씩 인상 또 해주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청약자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당첨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커지면서 계속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요새 얼죽신 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사겠다. 네네. 근데 사실 얼죽구였잖아요 옛날에는. 월죽구였죠. 그래서 재개발을 노리고 늘 이게 왜 신축 아파트 사면 앞으로 무슨 메리트가 있냐. 빨리 재개발될 걸 사서 그렇죠. 5년 10년 후에 딱지 받아갖고 새 아파트 시세 차익을 보자. 뭐 이게 교과서적인 거였는데 네. 이제는 얼죽신이에요. 월죽신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매도자의 뭐 세금까지도 뭐 할 테니까 네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막 손피 거래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 이유 언뜻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뭐 새 아파트에 좋은 데 살면 좋죠. 네. 근데 투자로 보면 사실은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뭐 제 상식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되는 합니다. 일입니까? 이건? 사실 구축 아파트를 사면 구축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고요. 네. 투자 측면에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라가죠.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크지 않은데 최근에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이 건축비를 감안해 본다면 추가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억 정도 내야 된다면 차라리 다 지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손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손피 거래가 뭐냐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손피가 뭐냐면은요. 매도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 손에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파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까지 내가 그 세금을 이제 매수자가. 사는 사람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건데 이게 신축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희소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들 파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내 세금 내줄 사람한테 팔 테니까 손 들어봐.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제가 양도세까지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신축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굉장히 있고 물량이 더 줄죠. 아니 근데 내년. 신축 아파트라는 개념이 네. 10년 정도 됩니까? 한 5년 정도로 보고 5년. 있습니다. 네. 아, 길게 보면 10년이고요. 짧게 보면 5년이죠. 최근에 인기 있는 아파트는 5년 정도. 사람들이 찾는 신축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신축 아파트인데 내년에도 내년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향후 5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더 희소하다. 결국에는 희소성의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연말 연초까지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계속 좀 와치를 해주시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민만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